후세인은 아랍의 지도자가 되려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타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기르며 아랍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자 했지만 쿠웨이트와 사우디가 비협조적이었는데요. 인내심이 바닥난 후세인은 앙숙이었던 쿠웨이트를 침공해 점령합니다. 이라크의 군대는 사우디 국경까지 내려왔고 서방 측과 아랍 국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세인이 사우디까지 점령하면 석유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사막의 방패 작전을 통해 사우디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는데요. 대규모 병력은 전개되었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쿠웨이트를 해방한다는 정의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었죠.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월 15일 부시는 국방부에서 사막의 방패 작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합참의장은 슈와르츠코프를 불러 지금 당장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는데요. 슈와르츠코프는 그렇게 하기에는 병력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만약 지금 공격 명령을 받는다면 슈와르츠코프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재 병력으로 이라크군을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결정이었고 이에 따라 수천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합참의장과 슈와르츠코프 모두 현재 병력으로 이라크군을 공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합참의장도 이라크군을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 슈와르츠코프의 생각을 물어본 거였는데요. 두 사람은 사우디에 전개한 병력을 과시해 후세인이 겁을 먹고 무엇인가 타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은 부시에게 10월 중까지만 병력을 파견한 후 2개월간 경제제재의 효과를 지켜보자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부시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제재가 잘 될지 어떨지 알 수 없으므로 2개월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에 합참의장은 부시의 의중을 확인하고자 대놓고 물어보는데요. 사담을 쫓아내는 것이 쿠웨이트의 해방입니까? 아니면 쿠웨이트의 해방과 동시에 사담의 군비를 어느 정도 파괴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시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단지 자원과 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가의 자유를 위해 단호하게 일어선다. 부시의 격렬한 어조는 경제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부시는 국방부 참모들에게 두 가지를 지시하는데요.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즉시 그리고 완전히 철수시키고 쿠웨이트의 합법적 정권을 회복시킨다는 거였죠. 부시에게 있어 석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체코를 합병했던 것처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일은 부시의 가치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부시에게 후세인은 히틀러나 다름없었습니다. 9월 3일 이라크군은 점점 쿠웨이트의 말뚝을 받고 눌어붙기 시작했는데요. 슈와르츠코프를 찾아온 합참의장은 사령부가 아직도 구체적인 공격 계획이 없어서 백악관이 불만을 품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부시는 하루빨리 사담을 쫓아내고 싶었던 거였죠. 하지만 슈와르츠코프는 몇 번이나 공격 계획을 검토해봐도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슈와르츠코프는 자신이 창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새로운 팀을 만드는데요. 바로 제디나이트였습니다. 고등군사 연구과정을 졸업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제디나이트는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구축하는 최고의 방법을 검토해 2주 안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9월 말이 되자 부시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제재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연설도 후세인을 움직이게 하는데 실패한 것이었죠. 부시는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걸 점차 확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0월 6일이 되자 제디나이트가 공격 계획을 제출하는데요. 이를 읽어본 슈와르츠코프는 공격이 성공하더라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무렵 영국군, 프랑스군, 이집트군, 시리아군 등 사우디를 방어하기 위한 전력이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공세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0월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극소수의 군 관계자만 모인 가운데 브리핑이 시작되는데요. 사령부는 부시가 부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부대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을 강조한 다음 부시가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한다면 4단계에 걸친 공격을 할 것이라고 계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1일 오후에는 부시에게 공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는데요. 항공작전에 대해 만족한 부시는 이렇게 묻습니다. 7에서 10일째 되는 무렵 이라크 정부는 항복하나 아니면 붕괴하나? 부시의 질문에 합참의장이 대답합니다. 항공작전만으로는 이라크 지상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공격 계획에 대한 토의로 이어진 이 회의는 전쟁 계획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가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의 효과만을 이야기하는 사이 백악관에서는 부시와 그 측근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거였죠. 11월 8일이 되자 부시는 사막의 방패 작전에 투입하는 미군의 규모를 증강시키도록 명령합니다. 11월 중순에는 미국 신문의 여론조사를 통해 석유보다 이라크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편이 정책 목표로서 더 가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를 이용하기로 정한 부시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핵무장 저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웁니다. 이후 미국 국무장관과 이라크 외상과의 회담이 진행되지만 양측 모두 새로운 제안은 없었고 회담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1991년 1월 11일 이라크 외상이 후세인에게 회담 내용을 보고했지만 이를 조용히 들은 후세인은 예상한 그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후세인은 전장에서 부시의 용기를 시험하는 길을 택한 것이었는데요. 이라크와의 전쟁을 국민에게 이해시킨 상황에서 더는 참을 필요가 없어진 부시도 회담 이전부터 개전 준비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전훈이 감도는 1월 14일 아침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항공작전 목표를 재검토하는데요. 수백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프로젝트팀이 방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24시간 이내에 이라크 통신망과 방공망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 날인 1월 15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회의가 열렸는데 참석한 전원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부시도 입을 굳게 다문 채 긴장해 있었죠. 국방장관은 1월 17일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도록 발령한다. 장내가 조용한 가운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으면 오늘 오후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전쟁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서명한 명령서는 합참의장을 통해 비밀 회선으로 슈와르츠코프에게 하달되는데요. 이로써 26시간 후에는 사막의 방패작전이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1991년 1월 15일 15시 35분 B-52들이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루이지애나 기지를 이륙하는데요. 이 폭격기들은 17일 새벽 5시에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이었습니다. 1월 16일 사우디 공군사령부를 방문한 슈와르츠코프는 B-52에 의한 폭격을 고집하는데요. 그 이유는 슈와르츠코프가 베트남전에서 B-52의 위력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뇌리에서 잊히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아무리 총사령관의 명령이어도 이라크군의 대공무기를 경멸하지 않는 한 B-52를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냉전 때부터 써온 B-52는 대공무기에 너무나 취약했던 거였죠. 1월 16일 밤 다국적군의 공군기와 함정은 걸프 지역으로 접근했고 1월 17일 새벽부터 전투태세를 취합니다. 공격 개시 시간인 1월 17일 새벽 3시가 가까워짐에 따라 수백 기의 전투기와 지원기 편대가 북방으로 이동해 이라크 본토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데요. 아직 해조차 뜨지 않은 어두운 하늘 아래 페르시아만 내의 이지스함과 전함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6발을 바그다드로 발사하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토마호크는 공격 개시 시각에 대통령 관저, 주요 전화 교환국, 전력시설 등에 명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는데요. 이어서 새벽 2시 40분 아파치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6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 이라크군 레이더 사이트 2개소를 공격합니다. 레이더 사이트의 이라크군은 아파치의 모습은커녕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공격받았고 7분이 지나자 레이더 사이트는 침묵하는데요. 한편 헬기 편대 상공에 대기하고 있던 F-117A는 즉시 파괴된 레이더 사이트 상공을 통과해 이미 이라크 영내 깊숙이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1분 스텔스기인 F-117A가 폭탄을 투하해 이라크 남부의 지역방공사령부를 파괴했고 이어서 서부의 지역방공사령부를 폭격하는데요. 새벽 3시 F-117A 2기가 바그다드의 최초로 2000파운드 레이저 유도 폭탄을 2발씩 투하합니다. 이어서 순항미사일이 바그다드 시내 목표에 명중하자 새벽 3시 10분에는 바그다드 시내의 전화가 두절되고 1시간 후에는 시내 전체가 정전되는데요. 이런 제1파의 공격은 순항미사일 54발과 F-117A 30기로 구성된 3개 공격편대로 이루어집니다. 있습니다. 5분 이내에 약 20개의 방공, 전자, 지휘 시설을 공격하고 1시간 이내에 방공, 전자, 지휘, 화학, 무기 관련 시설을 일제히 무너뜨렸는데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라크의 수도가 겨우 1시간 만에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였죠. 제2파의 공격은 대략 일출과 동시에 개시되어 방공 조직의 제압 작전을 계속했는데요. 공격 첫날 해가 질 무렵 이라크는 방공 조직, 지휘 조직, 화생방 무기 생산 시설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라크 공군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졌습니다. 이날 이라크 공군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항공 정찰뿐이었죠. 이어진 제3파의 공격은 야간에 실시되었는데요. 전투기, 폭격기, 전자전기를 포함한 약 700기가 이라크 영내로 진입해 목표를 공격했습니다. 항공작전 첫날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죠. 이날 700기 이상의 항공기가 참가했지만 손실은 단 한 기뿐이었습니다. 반면 이라크군은 미그 29 전투기 5기, F1 전투기 3기가 격추되었고 방공, 지휘, 통신 조직은 마비되었는데요. 그러나 악천후로 인해 스쿼드 기지 간의 통신을 중계하고 있는
있는 알라마디의 라디오 중계기지는 살아남습니다. 기세등등한 후세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메리카인은 모두 기술자지 전사는 아니다. 기술을 자기 편으로 삼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은 승리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1월 18일 새벽 3시 후세인은 7발의 스커드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합니다. 이스라엘에 떨어진 스커드 미사일 파편에서 신경가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미국은 공군기를 대거 동원해 스커드 사냥에 나서는데요. 1월 18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걸쳐 영국 공군과 이탈리아 공군 종합 80기 이상이 이라크 방공, 지휘, 생물 및 화학무기 관련 시설과 비행장을 폭격합니다. 해가 뜨자마자 미 공군과 미 해병 항공대는 이라크군 세계사단에 대한 집중 공격을 펼쳤는데요. 미 해군 비행대는 이라크 해군 시설, 공항을 공격했고 토마호크 미사일로 17개소의 정유, 전력시설을 공격합니다. 해가 진 야간에도 공격은 계속되었고 이라크군 후방의 교량을 공격해 보급로를 차단했는데요. 미 본토에서 날아온 B-52 7기가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을 야간에 폭격합니다. 터키에서 발진한 F-117은 터키 국경에 인접해 있는 조기 경계기지를 폭격하고 12기의 F-117이 바그다드의 국방성, 정보성, 내무성, 사령부, 전략방공시설을 공격하는데요. 미 해군은 216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항공작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페르시아만의 기뢰, 해군기지, 연안 방어기지 등을 중점적으로 공격합니다. 미 해군 해병대는 홍해와 페르시아만 내의 항모에서 발진해 항공작전을 지원하고 미 해병 항공대는 쿠웨이트 중부 및 남부의 지상군과 공군기지를 공격합니다. 이라크는 1단계 공격으로 큰 피해를 봤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력을 잃은 건 아니었죠. 속전속결로 진행된 작전은 중동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스커드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이라크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분쟁을 유발할 게 분명했고 미국은 이를 저지해야만 했습니다.